KBS 라디오 11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인 프랑스는 현재 IMF 구제금융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부채가 3조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바이루 총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휴일 축소, 공공부문 감축 등의 긴축 정책을 발표했는데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묻는 신임 투표를 요청했고 오늘 하원에서 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 불신임이 결정된다면 바이루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발 재정 위기가 유럽 전체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재정 위기와 정치 혼란이 가져올 파장,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카자흐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과거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입니다. 고려인들의 음식 문화가 카자흐스탄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9월 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10일쯤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당국자들이 구금된 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별도 시설에 구금 중인 여성 직원들과의 면담도 곧 마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기는 구금 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안보총괄 책임자인 톰 호머는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및 체포와 같은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어제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자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건데요. 다음 총재로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거론되고 있는데 후임이 누가 되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거듭 항복을 촉구하면서 주말 동안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대한 집중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하마스가 남은 인질을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면 전쟁이 즉시 끝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제 하마스가 조건을 수락할 때라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에 이르기 위한 미국 측 제안 몇 가지를 중재자를 통해 전달을 받았고 이것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에 군 병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영화 지옥의 묵시록 장면과 대사를 차용한 합성 이미지를 올리고 나는 아침의 추박 냄새를 사랑한다. 시카고는 국방부가 왜 전쟁부라고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군 병력 투입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시카고 주지사와 시카고시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 소속 8개 국가가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13만 7천 배럴 늘리기로 했습니다. 증산 기조로 돌아선 4월 이후 7개월 연속 원유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데요. 8개국은 전기차 확산과 중국 수요 부진 등으로 원유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자 오펙 플러스와 별개로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자발적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 220만 배럴 감산은 올 들어 계속된 증산으로 모두 해제됐고요. 나머지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 또는 전부 복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주말 지나면서 많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낮은 전압이 통했다. 5일에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이요. 이민 세관 단속국, 마약 단속국 등과 같이 4일에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로 실시한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작전명 낮은 전압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네네. 작전에 참여했던 ICE와 조지아 남부지검은 불법 이민자가 침입하는 걸 막고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토안보수사국은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 작전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작전이 작전명부터 최대 성과를 자랑하는 보도자료까지 완벽하게 기획이 됐던 체포작전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ICE가요 5일에 홈페이지에 단속과 체포 장면을 담은 사진 4장 2분 34초 분량의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면서 작전 지역 상공을 날고 군용 장갑차 여러 대가 공장 부지로 진입하는 장면부터 무장한 군인들이 군용 트럭에 탄 채 군사 작전을 실시하듯 투입이 돼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양손에 수갑, 양발엔 쇠사슬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 중남미 출신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단속을 피해서 부지 안에 있는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적발이 돼서 끌려나가서 수갑을 차는 이런 장면도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이번 작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연간 100만 명 추방, 이게 무리한 목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요구한 하루 3천 명꼴의 체포와 추방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민 세관 단속이 대규모 인력이 모인 사업장을 노리는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 첫 7개월 동안 이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거의 20만 명을 추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CNN이 물론 지난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간 100만 명에는 여전히 한참 부족한 숫자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000건에서 2000건 수준에 머무니까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에 하루 3000명이라는 할당량을 내렸답니다. 네. 그래서 체포 실적이 하위 10%에 드는 사무소는 책임자를 해고하겠다라는 지침까지 내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이 가중이 되니까 ICE가 개별적으로 단속해서는 이 숫자를 못 채웁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력이 모여있는 공장 그리고 건설 현장을 급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ICE가 전에는 주로 중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네. 이제는 이 목표를 채워야 되니까 전과가 없거나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는 물론이고 이렇게 우리 쪽 공장 단속 사례처럼 비자를 일시적으로 위반한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애초 목표가 아닌 이 같은 부수적인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ICE의 전현직 요원 9명은 과도한 실적 압박 때문에 요원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실시를 호소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실적 채우기가 이어지면서 우리 쪽 공장을 4일에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6일부터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보스턴 일대에서 패트리엇 2.0 작전도 시작이 됐는데 이게 5월에 이곳에서 대규모 단속 패트리엇 작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후속판이에요. 5월에 했을 때 한 1,500명이 체포됐는데 그때 상당수가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나 노동자였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조지아주 공장 급습은 바이든 행정부 때 이 공장 건립이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싫어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벽을 넘지 못한 아웃사이더. 이 주인공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입니다. 네. 어제 자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10월에 총리직에 취임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1년도 총리직을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됐는데요. 사실상 총리 불신임에 해당하는 총재 조기 선거 여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자민당이요 7월에 이제 참의원 즉 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의원들 거의 3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전국 지부 대표를 대상으로 조기 총재 선거를 실시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시바 총리가 계속 사퇴 압박을 받아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퇴 변을 내놓으면서 패배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작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뽑아줬던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타이밍에 결단하겠다고 내가 말해왔는데 미일 무역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제 작년 10월 1일에 102대 총리로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한 지 8일 만에 전격적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금권 스캔들 여파 때문에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했거든요. 그렇죠. 30년 만에 여당이 소수 정당이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고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마저도 참패하면서 1955년에 자민당이 창당한 이후 처음으로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잃게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퇴론이 그 이후에 계속 불거졌어요. 나왔었죠. 예. 네. 근데 이시바 총리가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그러면 중의원 해산과 총선 카드를 꺼낼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결국 자민당의 중진 세력들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자민당의 아웃사이더, 자민당 내 야당이라고 불리면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던 이시바 총리가 결국 주류 세력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퇴진을 네. 하게 됐고요. 이제 새로운 총재가 선출이 되고 의회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서 새 총리가 탄생을 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기 총리 후보로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상, 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이렇게 유력하죠. 그렇습니다. 네.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선두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올해 44세입니다.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라면서 여자 아베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은 또 여성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집권을 해도 최연소 총리 아니면 첫 번째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네. 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44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에 최연소 수상 기록을 누가 갖고 있냐면 아베 전 총리입니다. 2006년에 52세의 총리가 됐거든요. 이 기록을 뛰어넘게 되고 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019년에 38세 때 환경상이 됐거든요. 네. 그때도 역대 최연소 남성 장관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작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패했던 인물입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라면서 개헌을 추진했고요.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겠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고이즈미 농림수산
일본산상도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꾸준하게 참배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의 총리가 누가 돼도 우리와는 조금 뭔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지게 될 것 같고요. 네. 일본이 내각제입니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민당이 현재 양원에서 소수 여당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재가 나온다고 해도 자동으로 총리가 된다라는 보장이 이제는 없거든요. 네. 열린여당이 공명당, 일부 야당이 협력을 해줘야 가능한데 다만 작년 중의원 선거 직후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당이 분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자민당 총재가 또 새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오게 되고요. 네. 이제 총재 선거 이달 말에서 10월 초 이후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네. 새로운 일본 총리의 첫 번째 해외 일정은 다음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네. 네. 자, 일본 소식이었고요. 다음 키워드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 네, 3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와 러시아 경제 중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초 약속과 다르게 종전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또 중국하고 반미, 반서방 연대 결속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지금 슬슬 러시아에 그럼 돈줄을 조여보자. 추가 제재 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의 전비 조달 창구로 꼽히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 국가들에 대해서 심각한 후과가 될 만한 경제 제재를 실제로 미국이 추진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할 방안은 8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유럽연합 대표단 회의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EU 대표단을 지금 데이빗 오설리번 제재 담당 특사가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 시간으로 7일에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러 추가 제재인 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관세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관세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이미 관세. 이미 인도가 이제 이런 그렇죠. 페널티를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 주말에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또 강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 발생 이후 발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또 공격을 했거든요. 공세 수위는 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선트 장관도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 이게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함께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대한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건데 그 점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살인을 멈추는 방법은 푸틴 대통령의 무기를 뺏는 건데 에너지가 푸틴의 무기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뜨거운 것이 좋아. 네. 영화 제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여행을 갔을 때 네.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가 해외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관련한 전문가 조언을 종합해 보도했는데요. 네. 인도 여행 전문가로 꼽히는 콜린 테일러 센 여행 작가가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뜨겁고 갓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도를 20번 넘게 여행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2차례 식중독을 경험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서 인도 요리와 길거리 음식에 관한 책을 썼는데 무슨 음식이든 놔두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또 더운 나라니까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뜨겁고 갓 나온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손님이 많고 회전율이 높은 곳을 찾아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야 네. 계속 조리가 네. 새롭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길거리 음식점은 대부분 간판이 없습니다. 주소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리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카트나 매대에서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라고 그 엘빈 리 일리노이 공과대학 식품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B등급 이하를 받았다면 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음식점 주변 환경도 살펴야 되는데 그렇죠. 주변에 좀 파리가 많이 날아가는 화장실 근처 아. 아니면 오염된 운하 옆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별로 조언을 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 그렇죠. 같긴 해요. 네, 그냥 생각해도. 네. 그리고 조리 방법도 살펴보는 게 좋은데 네. 조리할 때 온도가 높은 굽기나 볶기, 튀기기, 끓이는 게 좀 낫고 단순하게 데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공용 소스 많은 손님이 찍어 먹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돼요. 네. 그리고 상인의 유니폼과 조리대 청결 상태를 점검한 것도 좋고 물통에 접시를 반복해서 씻거나 돈과 음식을 동시에 만지는 경우 우리도 많이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식중독이 그냥 아프다 마는 게 아니라요. 심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명 중에 1명꼴로 식중독에 걸리고 있는데요. 네. 매년에 42만 명이나 식중독으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길거리 음식을 드실 때 네, 조금 네. 주의를 그렇습니다. 하셔야 된다 이런 네. 조언이었고요. 5번째 키워드 성인이 된 신의 인플루언서.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분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남성이요. 그 성인으로 시성이 됐습니다. 그 네. 시성식이 7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교황 레오 14세가 이날 시성식에서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를 성인으로 선언하고 확정해서 성인 반열에 올리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이 성인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삶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삶을 위로 향하게 하고 걸작으로 만들도록 하는 초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아쿠티스가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밀레니엄 세대, 즉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세대 성인인데요. 네. 초등학생 때 독학으로 컴퓨터를 익혔습니다. 또 15살에 급성 백혈병으로 생을 좀 일찍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때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과 마리아 발현을 정리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신의 인플루언서다, 인터넷의 수호성인이다 이런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네. 2020년에 이 성인의 시신을 그 성지에 자시 안치할 때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이요 후드 차림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공개가 됐기 그렇군요.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MZ 세대 신앙인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게 성인으로 이제 올려지면 네. 그 동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통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노트북 컴퓨터를 손에 올려놓은 모습이어서 이것도 좀 색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르네요. 이 시성이 전례가 드물 정도로 빨리 이루어졌는데요. 긴 시간을 두고 되게 검증 절차를 걸쳐야 돼서 짧아도 성인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선종 뒤에 췌장과 관련된 질병을 앓던 브라질 소년이 이 성인의 유품을 접하고 기도한 뒤에 완치되는 2건의 기적을 인정받아서 좀 빠르게 지금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네. 워낙은 작년 5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성을 이미 승인을 해서 네. 시성식이 4월 27일에 열렸어야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선종을 하면서 그렇죠. 이 시성식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슈렉 OST 중에서 스매시 마우스의 올스타 전해드립니다. Somebody once told me the world is gonna roll me. I ain't the sharpest tool in the shed. She was looking kind of dumb with her finger and her thumb in the shape of an L on her forehead. Well, the years start coming and they don't stop coming. Fed to the rules and I hit the ground running. Didn't make sense not to live for fun. Your brain gets smart but your head gets dumb. So much to do, so much to see. So what's wrong with taking the back streets? You'll never know if you don't go. You'll never shine if you don't glow. Hey now, you're an all-star. Get your game on, go play. Hey now, you're a rock star. Get the show on, get paid. Only shooting stars break the mold. It's a cool place, and they say it gets colder. You're bundled up now, wait till you get older. But the media men beg to differ, judging by the hole in the satellite picture. The ice we skate is getting pretty thin. The water's getting warm, so you might as well swim. My world's on fire, how about yours? That's the way I like it, and I'll never get bored. Hey now, you're an all-star. Get your game on, go play. Hey now, you're a rock star. Get the show on, get paid. All that glitters is gold. Only shooting stars.
your game on, go play. Hey now, you're a rock star. Get the show on, get paid. And all that glitters is gold. Only shooting stars. Somebody once asked, could I spare some change for gas? I need to get myself away from this plac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등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막아내는 데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보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법정 중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연말에는 내란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사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카자흐스탄에 깊이 뿌리 내린 고려인들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카자흐스탄에서 인기 있는 고려인들의 음식 준비하셨는데 그중에서 국시가 큰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 기온이 한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네. 고려인 동포들이 즐겨 먹는 이 시원한 국시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국시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잔치국수와 유사해 보이지만 네. 맛과 외형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큰 차이는 그 멸치 또는 다시마, 고기로 우린 육수를 기반으로 하는 잔치국수와는 달리 고수 등의 허브로 향을 낸 새콤한 국물에 기름과 식초 또 각종 조미료로 양념한 채소와 그리고 계란 지단 또 쇠고기 볶음 등을 올려 맛을 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후 및 계절에 따라 차가운 면으로도 또는 따뜻한 데운 형태로도 먹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각 가정의 국시는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맛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 차이는 바로 면에 있습니다. 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뽑은 면을 사용합니다만은 네. 일부 가정에서는 흰 쌀국수 면이나 또 얇은 이탈리아 스파게티 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고려인 가정에는 잔치 때가 되면 국시분틀이라고 해서 그 국시분틀은 기계에 밀가루 반죽을 넣어서 직접 국수 면발을 뽑아서 국수를 해 먹습니다. 그렇군요. 네. 카자흐스탄에는 이제 고려 식당이 매우 많은데요. 네. 고려 식당뿐만 아니라 일반 현지 식당에 가더라도 메뉴표에 국시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그냥 국시 이렇게 아, 네. 그런 메뉴가 있을 정도로 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고요. 네. 특히나 지금처럼 이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국물에 나오는 이 국시가 큰 인기입니다. 네, 이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이 국시가 인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그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예, 그 어떤 지역의 어떤 지역 국한된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알마티는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역 그리고 고려인들이 사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도 이 마찬가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것을 까레이스키 살라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샐러드 현상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 러시아 등 고려인이 있는 지역에는 어딜 가나 이 국시와 한국식 샐러드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김치인데요. 그렇겠죠. 예.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이후에 현지에서 이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배추나 네. 무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죠. 그 대신에 당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탄생하는 음식이 당근채 김치입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 현지어로는 당근에 해당되는 러시아어 마르코프 그리고 채 이게 둘이 붙어가지고 네. 합성으로 마르코프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려인들도 마르코프채라고 현지인들도 이 마르코프채라고 하면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 당근을 채를 쳐서 식초와 또 고춧가루, 후추, 마늘 등의 향신료에 절여서 만듭니다. 그 특유의 새콤하고도 독 쏘는 풍미가 우리 현지 다른 민족의 고기류 및 기름진 요리들과 훌륭히 조화를 이루어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두루두루 사랑받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런 음식도 손쉽게 좀 잘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우리 카자흐인들의 일상 식탁에는요 고려인 음식이 자주 올라가는데요. 네. 카자흐스탄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대형마트나 또는 국내 슈퍼에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알마티의 질료니 바자르에는 네. 고려인 김치 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려인 아주머니들이 손수 만든 당근채 김치나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네. 두부, 순대, 김밥, 또 시래기, 마른 미역 등을 팔고 있습니다. 네. 통상 이곳에서 까레스키 샐러드들은 무게를 달아서 파는데요. 네. 그 1kg당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이 고려인이 운영하는 이 김치 골목에서는 그 한국 재래시장처럼 만약에 이제 김치 또는 그 당근채 김치 1kg를 사더라도 100g이나 200g을 더 얹어주는 그런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찾은 고객들이 다시 찾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국시, 마르코프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고려인들이 유지를 해오고 있는 우리 식문화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고려인들의 일반 가정에서는 네. 그 물에다가 그냥 밥을 말아서 이제 김치와 함께 한 끼를 해결합니다. 고려 말로는 밥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밥과 밥이물이. 물을 이 두 가지만으로도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이제 한반도를 떠나 연해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던 고려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밥상 메뉴가 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특히 소비에트 사회의 이제 당당한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느라고 늘 시간이 쫓기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이 밥이 무리는 너무도 요긴하고 아주 고마운 존재였을 겁니다. 네. 평소 밥이 무리를 이제 즐겨 먹는 고려인들의 모습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아주 인상적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한때 소련 사회에서는 고려인들은 쌀을 어찌나 소중히 여기는지 밥을 짓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밥을 다 짓고 완성하고 난 뒤에 한 번, 총 2번이나 씻어 먹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겠지만 만들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음식들도 전해진다고요? 예, 대표적인 게 해라는 음식인데요. 해? 네. 생선 또는 소고기나 닭고기에 이제 식초 기반의 양념을 버무려서 만든 반찬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가자미 식혜처럼 이렇게 해산물로 만든 음식, 이건 식혜라는 이런 데 이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려인들은 이 회를 만들 때 여기는 이제 바다가 없기 때문에 민물 생선, 송어나 잉어, 청어 등의 이제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고기 또 닭고기까지 주 재료로 삼고 있고요. 양념하는 재료로는 이제 양파나 마늘, 고수, 식초, 후추, 고춧가루, 간장, 설탕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네. 이 외에도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된장국, 여기서는 씨락작물이라고 합니다. 또는 북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잔치상에 아주 필수인 찰떡, 정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배고파지는데요.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고려인 음식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정치 경제가 또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임 총리에 이어서 출범 8개월 만에 바이루 총리가 물러날 경우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또 거세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프랑스 재정 위기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오후쯤에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그간의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오늘자 르몽드지 기사를 보니까 오후 3시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 네. 나 10시 그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하원 회의에서 그 바이루 총리가 그 자신의 이제 개혁 긴축 예산안의 이유로 이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네.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표결이 진행되고 표결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한 7시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네. 그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르몽드 기사에서는 이 바이루 총리의 불신임 및 하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바이루 총리가 지난 7월에 공개했던 2026년도 긴축 예산안입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은 다음 해 예산안은 연내, 그러니까 올해 10월 이내로 의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네. 네, 핵심은 이제 공공부채가 프랑스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3조 3천억 유로. 하나로는 5,2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그것 너무 때문에 많네요. 네, 프랑스 경제 상황이 정말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년도에 국방 예산 증액을 빼고 나머지 거의 모든 정부 지출을 동결해서 총 438억 유로, 약 70조 원을 절약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안을 지금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이제 불필요한 조직들을 많이 없애고요. 그렇겠죠. 네, 공무원 일자리를 3,000개 정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실업수당, 퇴직자 세금 감면제도 이런 것도 다 손을 보고요. 또 공휴일 1년 중 11일입니다. 있는데 네. 이 중에 2개를 폐지해가지고 좀 더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로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다 이제 야당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 기사도 보니까 여론 역시 84% 가까이가 이 예산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루 총리는 그렇다면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정면 어떤 돌파를 선언을 해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이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전의 기사에
에서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에 프랑스 하원에서 여권 의석수가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그와 반대로 거대 야권이라고 해서 야권은 절대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럼 어렵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불신이 많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됩니다. 네. 근데 바이루 총리 이전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도 예산 문제 때문에 불신을만 가결돼서 그렇습니다. 같은 그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맞아요. 지난해 7월에 이제 조기 총선이 얼마 있었잖아요. 안 됐죠. 그 이후에 바르니에 정부가 출범을 했었는데 또 긴축 예산안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그러네요. 이제 거대 야당이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예산안 경우에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 400억 유로 정도를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게 네.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엔 지난해 12월에 이 바르니에 총리 불신이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총리 불신이 많이 통과된 게 1962년 조르주 퐁피도 정부 이후에 62년 만이어서 크게 화제가 됐었고 특히 바르니에 당시 총리 경우에는 취임한 지 91일밖에 안 됐었거든요. 100일도 안 됐었군요. 네, 그래서 제5공하고 1958년에 출범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 최단명 총리다라고 하는 불명예도 안았었습니다. 네. 뒤를 이은 이제 바이루 총리도 역시 같은 지금 길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프랑스 재정 적자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심각하긴 하네요. 그래서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그때 그 말 듣고 진짜 많은 분들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요. 프랑스가 재정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그 정도일까라고 그 정도일까. 하는 거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지난달 말에 에리크 롬바르 재무장관이 이제 프랑스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돼서 이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리스처럼 프랑스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혹독한 어떤 개혁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바이루 총리는 또 지난 8월 28일에 진짜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 시간마다 1,200만 유로 약 195억 원씩 나라 빚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집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기는 해요. 네. 이제 그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 를 이제 보면은 네. 올해 1분기에 프랑스 국가 부채가 3조 3천억 유로 약 5천조 원 규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제 국가 부채가 1,240조 원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프랑스의 국가 부채율은 114.1%입니다. 우리나라는 53%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로존에서 우리가 과거에 뭐 그리스발 네, 금융위기 네. 이런 것도 막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그렇죠. 그리스는 최근 들어서 좀 경제가 나아진 덕분에 네. 지금 물론 높기는 합니다. 이제 국가 부채율이 152.5%로 프랑스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는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국가 부채율이 서서히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감소되는 추세고. 지금 하락세에 있습니다. 예. 근데 프랑스는 지금 빠르게 이 국가 부채율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또 스페인 예전에 피그스 국가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또 남유럽 쪽에. 네, 남유럽 스페인의 국가 부채율이 지금 103% 뭐 지금 프랑스가 더 높은 거죠. 그러네요. 또 IMF 구제금융도 받았던 아일랜드 34.9%입니다. 정말 차이가. 비교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만성적인 이런 재정 적자로 인해서 프랑스의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마이너스 5.8%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연합은 각 회원 특히 유로존 국가의 경우에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크게 지금 재정 적자 비율이 높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5%, 1.3%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보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도 역시 높아서
뭐 최근에 7.4%에서 조금 좀 더 올라서 7.6%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국채 시장에서 프랑스의 10년 말기 국채 네.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인데 그리스가 3.44%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국채에 대한 금리가 높다라는 건데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프랑스가 위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바게트 폭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전 세계가 그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 한창일 때 그때가 한 2012년도였는데요. 네. 그때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12월자 그 커버 스토리로 네. 그리스가 아닌 프랑스 경제를 다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더 위험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아주 생생하게 생각하는데 바게트에 이게 다이너마이트 시한폭탄이 이렇게 끼어져 있어서 근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그리스를 주목하고 있지만 프랑스 경제가 사실 더 큰 위기이고 유럽 심장에 꽂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누적된 재정 적자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이 되고 있어서 이게 너무 고질적이어서 네.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13년 전에 이 이코노미스트가 주목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만큼 프랑스 저성장, 재정 적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하고 좀 비교해 볼 때 다른 곳보다도 더 큰 정부를 좀 지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뭐 교육, 의료 부분 이런 데서 공공 지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독일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네. 하는데 프랑스는 좀 그런 면에서 독일께 비교하면은 적자 부채를 억제하는 좀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계속 만성화된 재정 적자를 계속 부채로 메꾸는 경향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좀 더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요. 네. 조금 더 좀 단기적인 원인을 보자면은 2017년에 출범했던 이 마크롱 정부의 정책도 사실은 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때 핵심적인 공약이 이 감세 정책이었거든요. 네. 뭐 또 더군다나 뭐 자본 이득에 대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전통적으로 공공 지출은 줄이지 않고 계속 이 지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단기적 요인, 장기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표결에서 바이로 총리가 불신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크롱 대통령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또 새 총리를 임명하는 거죠. 예. 인선해서. 네, 지난해 7월에 그 조기 총선 이후에 약 1년 동안 그러니까요. 벌써 총리가 그렇게 두 번이나 바뀌게 되는 네.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새 총리를 또 다시 임명하게 된다면은 2024년 그러니까 2년 기준으로 하면은 벌써 그럼 네 번째가 되거든요. 지난 2년 사이에 총리가 4명까지 이렇게 어떤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치가 불안정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는 겁니다. 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씩 이 조기 총선을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조기 총선을 할 수 있는데 네. 작년에 작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되네요. 예, 할 수는 있네요. 예, 살짝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1년 남짓 사이에 조기 총선을 두 번이나 한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국가 예산도 낭비이고 그렇죠. 정말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지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의 낮죠. 지지율이 15% 안팎이라고 하거든요. 20%가 안 뭐 되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조기 총선을 치른다고 해도 뭐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우인 국민연합이 조기 총선 하자 지금도 매일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자 가디언 신문을 보니까 네. 기사가 결국에는 이번 사태의 최대 위너는 이 마린 르펜이 실질적으로 이끄는 이 극우 정당 국민연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크롱의 임기가 2027년 봄까지인데요. 네. 본인은 이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은 극자 극우 진영 막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모든 야권에서 결국에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라. 그렇죠. 탄핵 움직임 이런 네, 것들 네. 사임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더 강해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프랑스의 혼란스럽겠네요. 혼란이 정말 심화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는 국가 마비 운동 움직임도 있다고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뭐 르피가로 오늘자 뭐 르몽드 이런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들이 네. 이 문제를 오늘자 많이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톱 기사로. 네. 9월 10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네. 오늘 10일부터 프랑스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이 국가 마비 운동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도 이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사이트들 뭐 또 소셜미디어 계정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이제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다 구체화돼서 10일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현재 논의되고 있고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사보타지를 직장에서의 사보타지 움직임이라든지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집단 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프랑스에서 이런 시위 그 노란 조끼 시위 때도 그랬지만 종종 그리고 또 사실상 자주 폭력화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뭐 평화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현재 각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이 약속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지만 네. 만에 하나는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도 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그게 또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